한국에서 100억 달러를 반드시 뜯어내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단 하나였습니다. 워싱턴과 펜타곤은 모두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나라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작권 환수, 평택 기지 사용료, 심지어 달러 체제까지 흔드는 그 한마디 앞에서 미국 협상팀은 처음으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낸 걸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 들어가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는 기본이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도 있더군요.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통은 외교부와 국방부만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준비한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그 승리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신호를 하자 젊은 직원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는데 199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 곡선이었습니다. 173억 원에서 시작해서 1조 4천억 원까지 80배 증가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는 8배 늘었는데 분담금은 80배 늘었어요. 제가 반박했죠. 하지만 북한의 위협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핵무기, 미사일. 그때 국정원 관계자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알고 계시죠? 구소련제 스커드 개량형입니다. 1970년대 기술이에요. 우리 KAMD 체계로 충분히 요격 가능합니다. 기재부 관계자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2024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입니다. 135억 달러. 세계 8위에서 4위로 올라섰죠.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고 호주는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까지 가세했어요. 삼성과 LG가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전자장비가 연간 30억 달러입니다. 한화는 미국에 포탄 공장을 짓고 있고요. 미국의 재고가 부족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155mm 포탄이 월 3만 발입니다. 각 부처가 완벽하게 준비해온 게 명백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죠. 저는 워싱턴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압박하면 되지 않나?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 협상에서 제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100억 달러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는 거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석 대표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얼마나요? 1만 명 정도 감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제가 1978년 주한미군 감축 논의 때도 참관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경제 기적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가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2025년 현재 테슬라 배터리의 50%가 한국산입니다. 애플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70%, 엔비디아 HBM 메모리의 90%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F-35 부품의 25%도 한국 기업이 만들죠. 그게 이 협상과 무슨 관계가? 1978년엔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2025년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상호 의존이죠. 그런데 왜 한국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수석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평택 기지 활용도를 분석해봤습니다. 2024년 기준 평택발 미군 수송기의 62%가 한반도 외 지역으로 운항했습니다. 사실상 인도 태평양 전략의 허브 역할이죠. 그렇다면 이건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지역 전략 아닙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저녁 7시 협상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펜타곤에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더 이상 1950년의 한국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데이터와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요. 그래도 그들은 중국이 두려울 거 아닌가?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협상. 이날은 한국 측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어제 감축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단계적으로 5천에서 1만 명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1만 명 줄면 평택기지 운영비는 얼마나 줄어듭니까? 대략 연간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은 그대로 14억 달러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해구산, 정보자산, 연합훈련. 산업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연합훈련 얘기를 해보죠. 작년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때 동원된 한국군 병력이 48만 명, 미군이 1만 9천 명입니다. 비용 부담은 한국이 82%, 미국이 18%였고요. 그건 한국 방어를 위한 거죠. 정말 그럴까요? 훈련 시나리오의 35%가 역외 위기 대응이었습니다. 사실상 대만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죠. 국정원 관계자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2024년 주한미군 활동 중 순수하게 한반도 방어에 해당하는 건 41%였습니다. 나머지는 영내 안정, 중국 견제, 일본과의 연합작전 등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집중한다면 현 수준 유지. 하지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아야죠. 대가요? 평택 기지 사용료입니다. 상업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최소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겠다고. 저는 주한미군 사령부에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평택기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지를 인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는 대가로 돈을 내라는 겁니다. 긴 침묵 후 사령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실제로 평택이 없으면 우리 작전 반경이 40% 줄어듭니다. 중국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요. 오후 협상에서 한국 측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이건 어제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미국 오스틴 공장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32억 달러 손실이죠. 그게 이 협상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TSMC도 애리조나 공장에서 17억 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 한국 공장들은 모두 흑자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재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반도체 생산을 자국으로 가져오려 해도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위협입니까? 아닙니다.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향입니다. 미국은 25%고요. 우리 입장에선 양쪽 다 중요합니다. 국방부 국장이 마무리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우리 제안은 명확합니다. 현 수준 유지, 혹은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 미국이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거점으로 쓰려면 그에 맞는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요.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을 순 없습니다. 평택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상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도 문제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 공급망이 무너집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100억 달러를 포기합니까? CIA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자주국방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국방비를 GDP 4%까지 올리고 독자적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할 수 있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지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의 71%가 무리한 방위비 인상보다 자주국방이 낫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상 3일차. 이날 아침 워싱턴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마이크, 50억 달러까지 양보 가능하다. 단계적 인상도 고려해라.
트럼프가 처음으로 물러선 거였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습니다. 10시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국 측 구성이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합참작전본부장, 방사청 차장, 그리고 한국은행 부총재까지 있더군요. 중앙은행이 왜? 제가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100억은 과도했을 수 있죠. 50억 달러로 조정하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건 어떻습니까? 수석 대표가 답했죠. 미스터 해리슨,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국회 영상이었죠. 국민 혈세로 미군 용돈 대주는 거냐? 일본은 GDP 대비 0.05%인데 우리는 왜 0.1%를 내야 하나? 그 돈이면 국산 전투기 100대를 만든다. 정치적 압박은 이해하지만 단순한 정치가 아닙니다. 여론조사 보십시오. 20, 30대의 78%가 방위비 인상 반대입니다. 이들이 2027년 대선의 캐스팅 보트입니다. 합참작전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50억 달러면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전체 예산입니다. KF-21 전투기 120대, 3,000톤급 잠수함 9척, 이지스 구축함 6척을 도입할 수 있죠. 방사청 차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기술 자립도는 76%입니다. 5년 내 90% 달성이 목표죠. 나머지 10%만 외국 기술이 필요한데 꼭 미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스웨덴도 좋은 파트너입니다. 한국은행 부총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한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달러 대신 위안화나 유로로 무역 결제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한국의 무역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 20%만 달러에서 이탈해도 아시아 달러 체제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지는 열어둬야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 협상을 넘어선 통화전쟁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저는 긴급히 재무부와 통화했습니다. 한국이 달러 결제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감히? 블러핑일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 부총재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협상에서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방위비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대신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대만 해협 위기 시 한국군의 후방 지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참여. 수석 대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그건 한국을 중국과의 직접 대결 구도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 무역의 25%가 중국입니다. 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을 택하라는 건가요? 어제 베이징에서 비공식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의 중립적 입장을 존중하며 경제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모든 분야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택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균형입니다. 미국은 안보 파트너, 중국은 경제 파트너. 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압박한다면 그 균형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국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합니다. 주제는 자주 국방과 균형 외교입니다. 그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아마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4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일뿐이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때까지 합의 못하면 자주 국방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재설정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북한이 무서울 거 아닌가? 펜타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이미 북한의 3배입니다. 미군 없이도 방어는 가능하다는 게 우리 분석입니다. 문제는 한국을 잃으면 우리가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협상가로서 35년 처음으로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원래 주말엔 협상이 없는데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말이라도 만나라 시간이 없다. 오전 11시 비공식 회동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한국 측은 수석 대표와 청와대 안보실 차장만 나왔고 저도 통역관 한 명만 데리고 갔죠. 커피를 마시며 수석 대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한국을 동맹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저 돈 내는 고객으로 보십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동맹입니다. 70년간 한국은 변했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에서 33,000달러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그런데 미국의 시각은 여전히 1953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아이패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2024년 글로벌 혁신지수 한국 6위, 국방력 5위, 수출 규모 7위.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존중입니다. 파트너십이죠.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협의를요. 수석 대표가 음성을 낮췄습니다. 사실 저희도 압니다.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이런 식의 압박이 계속되면 국민 정서가 완전히 돌아설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핵무장이었습니다. 관련 청원에 72만 명이 서명했고요. 국회의원 31명이 핵무장 검토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안보실 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다음 주 국정연설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미국과 결별하자니 리스크가 크고 굴복하자니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중간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제시한 현상 유지입니다. 14억 달러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수석 대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죠. 제 아들이 MIT에서 박사과정 중입니다. 미국 교육의 혜택을 받았죠. 저도 미국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어제 전화해서 묻더군요. 아빠, 한국이 진짜 미국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라운지가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TV에 속보가 떴거든요. 중국 외교부장 긴급 방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수석 대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안보실 차장이 급히 전화를 받더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플랜 B의 일환이라고. 설마 중국과 안보 협력을? 아닙니다. 경제 협력 확대죠. 하지만 타이밍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즉시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중국이 개입했다고? 한국이 우리를 배신하는 건가? 배신은 아닙니다. 압박이죠. 협상용 카드입니다. 저녁 국무장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 플랜을 바꿔야겠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라. 어떻게요? F-35 추가 판매 승인, 우주기술 협력, 반도체 동맹 강화. 다 테이블에 올려. 하지만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도 실제로 준비해. 양면 전략이다. 아침 일찍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비밀 회동이 잡혔습니다. 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더군요. 미스터 해리슨, 내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오늘 밤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안에는 문서가 들어있었죠.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 계획,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로드맵, 우주 군사화 프로젝트. 5년 안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했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기술의 80%는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러시아와 인도가 협력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러시아까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코너로 모는다면 생존을 위해 뭐든 할 겁니다.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생존 본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새벽 4시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었죠. 마이크,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아직도 타결 못했어? 한국이 뭐?
걔들이 감히 우리한테 맞서? 철수하겠다고 해. 진짜로. 대통령님, 그러면 평택 기지를. 평택? 그깟 기지가 뭐가 중요해? 옆에서 누군가 대통령에게 뭔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국방장관인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대통령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평택이 그렇게 중요해? 네, 대통령님. 평택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타협이 필요합니다. 긴 침묵 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30억 달러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다른 조건들을 붙여. 무기 구매, 투자 뭐든. 오전 9시 마지막 공식 협상. 회의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국 측에 새로운 인물이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30억 달러 5년 고정. 그리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증대를 패키지로 합니다. 한국 측이 잠시 논의하더니 수석 대표가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30억은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경제수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신 이건 어떻습니까? 방위비는 18억 달러로 하되 별도로 전략적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미 공동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금입니다. 한국이 연간 10억 달러를 출자하죠. 단, 이건 방위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수익도 공유하고요. 창의적인 해법이었습니다. 방위비는 올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그래도 총액은 28억 달러네요. 30억과 큰 차이가. 아닙니다. 투자 기금은 한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마중물이죠. 삼성, SK, 현대가 추가로 투자하면 규모는 훨씬 커집니다. 저는 백악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투자 기금이라 나쁘지 않군. 의회 설득도 쉬울 거야. 국방장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방위비 명목으로 18억을 받고 실질적으로 28억 효과를 낸다면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하지만 조건을 더 걸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500억 달러. 5년간. 오후 3시 협상 재개. 제가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위비 18억 달러, 전략 기금 10억 달러. 그리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500억 달러 약속. 한국 측이 또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수석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문서로 보장. 둘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로드맵 합의. 셋째, 한국산 무기의 나토 표준 인증 지원. 전자권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한국의 수건 사업이었죠. 제가 잠시 망설이자 한국 측이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 외교부장이 옵니다. 만약 오늘 타결하지 못하면 중국과 뭔가 합의문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경제 협력 확대, 안보 대화 정례화 등등.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자권 전환은 2027년으로 하되 조건부로 하자. 한국군의 준비 태세 평가 후에 오후 8시 최종 합의. 방위비 분담금 18억 달러 5년간 동결. 한미 전략 투자기금 10억 달러 연간. 한국 기업 대미 투자 500억 달러 5년간.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보장. 전자권 전환 2027년 목표 조건부. 한국산 무기 나토 인증 협력. 악수를 나누며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이게 진정한 동맹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한미방위비 분담 합의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나란히 앉아 문서에 서명했죠. 저는 외교부 초청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을 때 의사당 전체가 숨죽였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새로운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 청사진을요. 야당 의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란 걸 다들 느꼈죠. 내년도 국방 예산을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8.2% 증가입니다. 의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소리쳤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국방비는 이미 북한 GDP의 1.4배입니다. 북한 경제 전체보다 우리 국방 예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간 본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과 합의한 내용인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2027년까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당은 기립박수를, 야당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입니다. 작년 방산 수출액만 135억 달러, 세계 4위입니다. 옆에 앉은 한국 외교부 직원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폭탄은 지금부터예요.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AI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미사일 체계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군대가 아닌 기술로 싸워 이기는 스마트 정예 강군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독립선언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미동맹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는 만큼 받을 것이고 받는 만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대통령은 군인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바로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본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오늘 연설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아직 못 보신 게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문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완성 로드맵이었죠.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독자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80% 완성됐습니다. 2027년이면 100% 가동 가능합니다. 그럼 미국의 해구산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조적 수단이 될 겁니다. 주된 방어는 우리가 하고 최후의 보루로 미국이 있는 거죠.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원했던 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었구나. 그들이 원한 건 존중과 인정, 그리고 독립이었구나. 백악관 브리핑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죠. 한국과의 협상은 대성공이었다. 우리는 원하는 걸 얻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K방산 수출 목표 상향. 2027년까지 연 300억 달러. 독자 군사위성 5기 추가 발사.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착수. 이들은 협상하면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작권 전환 실무 협의. 한국군 합참의장이 제게 말했죠. 미스터 해리슨, 2027년은 목표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동생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갈 형제이자 때로는 경쟁할 라이벌입니다. 그들이 국회에서 선언한 자주국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국가 전략이었죠.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한국 같은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만과 자존심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당당해졌고 미국은 더 현실적이 됐으며 세계는 더 다극화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35년 외교관 생활의 마지막에 배운 교훈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변화를 주도하면 번영한다. 한국은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